어둠이 속초의 밤바다를 집어삼켰다. 바다에 속삭인 모텔의 문이 삐거덕 열리며 나를 맞이했을 때 나는 이미 죽음의 속삭임을 듣고 있었다. 그 소리는 파도처럼 부드럽게 시작되었지만 곧 내 영혼을 찢는 비명으로 변했다. 서울의 번잡한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속초, 강원도의 작은 해안 도시. 여름의 끝자락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 차를 몰았다. 하지만 그 모텔의 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미시령 고개를 넘을 때 안개가 자욱했다. 바람이 차창을 두드렸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옛 노래가 갑작스레 끊겼다. 강원도 지역의 안개주의보,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희미해지며 정적이 찾아왔다. 나는 라디오를 껐다. 멀리 속초의 불빛이 보였다. 바다의 짠내가 코를 찔렀다. 저녁 9시 해가 완전히 진 후 모텔에 도착했다. 모텔은 낡은 건물이었다. 간판의 페인트가 벗겨지고 네온 사인이 깜빡였다. 로비에서 만난 주인 아주머니는 50대 후반으로 보였다. 203호예요. 조용히 쉬세요.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눈빛에 스치는 어두운 그림자가 마음을 불안하게 했다. 나무 계단이 삐걱거리며 복도로 올라갔다. 203호문을 열자 습한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침대는 깨끗했지만 창밖의 바다는 어둠 속에서 불안하게 출렁였다. 창문을 열자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속삭임 같았다. 방에 들어서자 나는 짐을 풀었다. 작은 책상, 낡은 의자, 그리고 바다를 향한 창문. 서울에서의 삶이 떠올랐다. 35세, 직장에서의 끝없는 회의와 상사의 잔소리. 이번 여행은 재충전의 기회였다.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다. 물방울이 맺힌 거울 속 내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핸드폰으로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잘 도착했어. 바다 멋지네. 답장이 왔다. 좋겠다. 푹 쉬어. 시계를 보니 11시. 불을 끄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이 들기 직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타닥 타닥. 맨발로 걷는 듯한 가벼운 소리.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내 문 앞에서 멈췄다. 탕, 탕, 노크 소리. 나는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다. 문을 열어보니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 뿐이었다. 문을 잠갔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환청이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누웠다. 하지만 그 발소리는 머릿속에 맴돌았다. 다음날 아침 속초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어젯밤의 불안이 햇빛 아래에서 조금은 희미해진 듯했다. 나는 모텔을 나와 시내를 탐험하기로 했다. 속초 중앙시장은 신선한 해산물 냄새와 관광객들의 웃음소리로 활기찼다. 작은 식당에서 아바이 순대국밥을 주문했다. 뜨끈한 국물과 고소한 순대의 맛이 어젯밤의 이상한 소리를 잠시 잊게 했다. 식사를 마치고 속초 해변으로 향했다. 바다는 햇빛 아래 반짝였고 파도가 규칙적으로 밀려왔다. 가족들이 모래놀이를 하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녔다. 바다의 심장 박동 같은 파도 소리가 마음을 진정시켰다. 하지만 머릿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 발소리, 타닥, 타닥가 맴돌았다. 해변을 따라 걷다가 공원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노인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속초에 오래 사셨어요? 내가 물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 살았지. 그 모텔에서 묵나? 네. 바다의 속삭임 모텔이요. 그의 얼굴이 굳었다. 그곳? 조심해. 옛날에 나쁜 일이 있었어. 나는 농담처럼 웃으며 물었다. 무슨 일이요? 노인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여자가 죽었어. 자살이라는데 귀신 나온다는 소문이 있었지. 밤에 이상한 소리 들리지 않았나? 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아, 그냥 바람 소리였겠죠.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바람이 아니야. 조심해. 그의 말이 농담처럼 들렸지만 불편한 기분이 들었다. 관광지에는 늘 이런 소문이 있는 법이다. 나는 마음을 다잡고 속초 호수공원으로 향했다. 잔잔한 호수와 산책로가 평화로웠다. 물고기들이 물속에서 헤엄치고 아이들이 자전거를 탔다. 하지만 구름이 몰려오며 하늘이 어두워졌다. 비가 올 김이었다. 모텔로 돌아오는 길 노인의 말이 계속 떠올랐다. 귀신이라니 터무니없어.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모텔에 돌아오자 방의 공기가 어제보다 더 무거웠다. 창문을 열어도 습기가 빠지지 않았다.
책을 읽으려 했지만 집중이 안 됐다. 갑자기 전등이 깜빡였다. 한 번, 두 번. 플러그를 확인했지만 멀쩡했다. 오래된 건물이라 그래. 나는 중얼거리며 전등을 다시 켰다. 하지만 거울을 보니 내 뒤에 희미한 그림자가 스쳤다.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착각이야. 나는 거울을 닦으며 스스로를 진정시켰다. 저녁이 되자 불안히 다시 고개를 들었다. 로비에서 주인 아주머니를 만났다. 차를 따르며 그녀가 말했다. 잘 지내세요? 바다 소리가 좋죠? 나는 용기를 내물었다. 이 모텔에 이상한 소문 들어보셨어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오래된 건물이라 소리가 날 수 있죠. 손님들이 가끔 착각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놓치지 않았다. 혹시 자살 사건 같은 거요? 내가 말을 잇자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그건 오래전 일이에요. 20년쯤 전 젊은 여자가 연인과 다퉈서 창문으로 뛰어내린 적이 있죠. 그 방이 203호예요. 그 말에 심장이 철렁했다. 내 방이었다. 정말요? 내가 물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네, 그 후로 손님들이 가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후야, 하지만 대부분 착각이에요. 그녀는 말을 돌리려 했지만 나는 더 물었다. 그 여자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은 씨였어요. 젊고 예뻤죠. 연인에게 배신당했다고. 자세한 건 나도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방으로 돌아오자 공기가 더 차가워진 듯했다. 침대에 한 창밖을 보았다. 바다가 어둠 속에서 출렁였다. 파도 소리가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렸다. 속삭임 같았다. 도와줘. 나는 귀를 막았다.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잠을 이루기 힘들었다. 새벽 2시 다시 발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다. 방 안에서. 나는 불을 켜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옷장, 화장실, 침대 및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침대 시트가 살짝 구겨져 있었다. 누군가 앉았던 듯한 흔적. 심장이 쿵쾅거렸다. 착각이야, 착각. 나는 불을 끄지 않고 잠을 청하려 했다. 밤이 깊어지면서 공포가 본격적으로 나를 덮쳤다. 새벽 2시 문 손잡이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삐그덕, 삐그덕. 누군가 문을 열려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누구세요? 소리쳤지만 대답 대신 문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다. 그리고 문 아래로 창백한 손가락이 보였다. 길고 가느다란 마치 생기가 없는 손가락이 천천히 바닥을 기어다녔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심장이 귀를 울릴 정도로 뛰었다. 손가락은 잠시 바닥을 더듬더니 마치 물처럼 녹아내리듯 사라졌다. 불을 켜고 방 안을 다시 확인했다. 문은 잠겨 있었다. 창문도 잠갔다. 하지만 공기가 얼음처럼 차가웠다. 숨을 쉴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다. 이건 꿈이야. 나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거울을 보자 모든 희망이 무너졌다. 거울 속에 그녀가 서 있었다. 긴 검은 머리, 하얀 옷, 그리고 눈은 검은 구멍처럼 텅 비어 있었다. 그녀가 손을 뻗었다. 나와 함께. 목소리가 거울을 뚫고 나왔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거울에서 등을 돌렸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거울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손이 내 팔을 스쳤다. 피부가 얼어붙는 듯한 감각이었다. 나는 문으로 뛰어가 손잡이를 돌렸다. 문이 열렸다. 복도로 달려나갔다. 하지만 복도는 끝없이 길어 보였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다. 타닥, 타닥. 점점 빨라졌다. 나는 계단으로 뛰어갔다. 하지만 계단은 아래로 끝없이 이어졌다. 한 층, 두 층, 세 층. 내려갈수록 더 어두워졌다. 숨이 차올랐다. 마침내 1층 로비에 도착했지만 로비는 텅 비어 있었다. 주인 아주머니의 카운터는 비어 있었고 문은 잠겨 있었다. 나는 문을 두드렸다. 도와주세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절망 속에서 아주머니의 방으로 달려갔다. 문이 열려 있었다. 안에서 그녀가 앉아 있었다. 도와줘.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검었다. 지은의 눈과 같았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문이 쾅 닫혔다. 어둠이 나를 삼켰다. 나는 모텔 밖으로 뛰쳐나갔다. 비가 쏟아지는 속초거리. 차를 타고 미친 듯이 달렸다. 안개가 도로를 뒤덮었고 라디오가 저절로 켜졌다. 도와줘. 지은의 목소리였다. 나는 차를 세우고 울었다. 공포가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서울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모텔은 여전히 나를 따라왔다.
꿈속에서 그녀가 나타났다. 긴 머리, 하얀 옷, 검은 눈. 도와줘. 그녀는 반복했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낮에는 직장으로 돌아갔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동료들이 물었다. 왜 그렇게 피곤해 보여?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여행 갔다 와서 그래. 하지만 내 눈 밑에 다크서클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며칠 후 나는 용기를 내 인터넷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속초 모텔 자살을 검색했다. 오래된 기사가 나왔다. 20년 전 이객 3호에서 한 여성이 자살했다는 내용. 이름은 지은. 연인과 다툰 후 창문으로 뛰어내렸다고 했다. 하지만 몇몇 블로그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했다. 자살이 아니야. 살해당했어. 익명의 댓글이었다. 나는 더 파고들었다. 모텔 아래 바다에 침몰한 배가 있다는 소문. 전쟁 중 침몰한 군함, 그 안에 갇힌 영혼들. 저주라는 단어가 반복되었다. 나는 주인 아주머니에게 전화했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모텔은 이미 폐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속초로 다시 가야 할지 고민했다. 두려웠지만 지은의 목소리가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꿈속에서 그녀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나를 찾아줘. 그녀는 바다를 가리켰다. 나는 결심했다. 답을 찾아야 했다. 공포가 나를 집어삼켰다. 꿈속에서 지은의 모습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그녀의 검은 눈, 창백한 얼굴, 그리고 그 속삭임. 도와줘는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서울에서의 일상은 무의미해졌다. 직장에서의 회의, 동료들의 웃음, 심지어 커피 한 잔의 따뜻함도 나를 위로하지 못했다. 나는 계속해서 그 모텔, 그 방, 그 바다를 떠올렸다. 지은의 이야기가 나를 부르고 있었다. 답을 찾아야 했다. 그녀를 해방시켜야 했다. 결심을 굳힌 나는 다시 속초로 향했다. 이번에는 낮에만 머물겠다고 다짐했다. 차를 몰며 미시령 고개를 넘을 때 또다시 안개가 깔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보다는 결의가 앞섰다. 속초에 도착해 모텔로 갔다. 바다의 속삭임 간판은 더 낡아 있었고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창문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건물은 폐허처럼 느껴졌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주인 아주머니는 어디에도 없었다. 이웃 가게 주인에게 물었다. 모텔 주인 아시나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몇 달 전에 떠났어요. 그 모텔, 이상한 소문 때문에 문 닫았죠. 나는 지역 도서관으로 향했다. 오래된 신문과 기록을 뒤졌다. 20년 전 기사를 찾았다. 속초 모텔 자살 사건. 지은 27세, 연인과 다툰 후 203호 창문에서 뛰어내렸다. 하지만 기사 사이에 의문점이 있었다. 경찰은 자살로 결론 내렸지만 부검 기록이 없었다. 몇몇 지역 주민들의 인터뷰는 달랐다. 그녀는 살해당했어. 연인이 범인인데 돈으로 무마했지. 익명의 제보였다. 나는 더 파고들었다. 인터넷 포럼에서 한 사용자가 언급한 바닷속 배, 전쟁 때 침몰한 군함, 영혼들이 갇혀 있어. 터무니없어 보였지만 지은의 꿈이 나를 이끌었다. 다음날 나는 다이빙 장비를 빌렸다. 속초 해변 근처의 다이빙 센터에서 장비를 대여하며 강사에게 물었다. 모텔 근처 바다에 침몰한 배가 있나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거야 소문이죠. 하지만 어부들이 가끔 이상한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밤에 빛이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그의 말에 소름이 끼쳤다. 나는 준비를 마쳤다. 바다로 들어갈 시간이었다. 해가 질 무렵 나는 모텔 앞 바다로 들어갔다. 물은 차갑고 어두웠다. 헤드라이트가 바다 바닥을 비추자 녹슨 배의 잔해가 보였다. 오래된 군함 반쯤 모래에 파묻혀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배 안으로 들어가자 썩은 나무와 녹슨 철근 사이로 무언가가 보였다. 작은 상자였다. 열어보니 방수 포장된 일기가 있었다. 지은의 일기였다. 일기를 읽으며 그녀의 이야기가 드러났다. 그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배신했어. 나를 여기로 데려와 죽였어. 그녀는 자살한 것이 아니었다. 연인에게 살해당했다. 그의 이름은 민수, 부유한 사업가였다. 그는 지은을 모텔로 데려와 목을 졸랐고 자살로 위장했다. 하지만 그녀의 영혼은 떠나지 못했다.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바닷속에 갇혔어. 이 배에서 나를 풀어줘. 나는 일기를 진 채 물 밖으로 나왔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모텔 앞에 서서 나는 그녀의 고통을 느꼈다. 지은은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유를 원했다.
나는 의식을 준비하기로 했다. 지역 주민에게 도움을 청했다. 한 노파가 말했다. 영혼을 풀어주려면 불을 피우고 기도해야 해. 바다에 재물을 바쳐. 나는 그녀의 말을 따랐다. 지은의 일기를 손에 쥔 채 나는 모텔 앞 바다를 바라봤다. 비는 계속 쏟아졌고 파도는 분노하듯 거세게 몰아쳤다. 그녀의 이야기가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살해당한 여인, 배신당한 사랑, 그리고 바닷속에 갇힌 영혼. 나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지은은 나를 선택했다. 그녀의 부름에 응해야 했다. 하지만 두려움이 나를 짓눌렀다. 내가 정말 그녀를 해방시킬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이 현실일까? 아니면 내 상상일까? 꿈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속초에서 며칠 더 머물며 조사를 계속했다. 지역 어촌계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한 어부가 말했다. 그 배 옛날 군함이야. 한국전쟁 때 침몰했지. 승무원들이 다 죽었어. 그 후로 어부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어. 밤에 바다에서 빛이 보인다고.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어려 있었다. 그 모텔 근처 바다는 위험해. 가지마.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지은의 영혼을 풀어주기 위해 그 배로 돌아가야 했다. 다음 날 나는 다시 다이빙 장비를 준비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지역 다이빙 강사인 현우를 설득해 함께 가기로 했다. 그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내 간절한 부탁에 동의했다. 그냥 소문일 뿐이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 있었다. 우리는 해질녘 바다로 들어갔다. 물은 전보다 더 차가웠고 어둠이 바다를 완전히 뒤덮었다. 헤드라이트가 배의 잔해를 비췄다. 녹슨 철골, 부서진 갑판. 나는 일기에서 읽은 대로 배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배 안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공기가 무겁고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조여왔다. 현우가 내 어깨를 잡았다. 여기 너무 이상해. 빨리 나가자.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배의 가장 깊은 곳. 작은 방에서 또 다른 물건을 찾았다. 낡은 목걸이였다. 은으로 된 하트 모양 펜던트. 안에 지은과 민수, 영원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나는 목걸이를 쥐고 떨었다. 그녀의 고통이 손끝을 통해 전해졌다. 현우가 소리쳤다. 뭐야 이게? 그는 겁에 질린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갑자기 물속에서 그림자가 스쳤다. 긴 머리, 하얀 옷, 지은이었다. 우리는 급히 물 밖으로 나왔다. 현우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다시는 저를 이런 데 끌어들이지 마세요. 그는 장비를 벗고 떠났다. 나는 혼자 모텔 앞 해변에 서 있었다. 목걸이와 일기를 손에 쥐고 나는 결심했다. 지은의 영혼을 해방시키기 위해 의식을 치러야 했다. 노파의 조언을 떠올렸다. 불을 피우고 그녀의 물건을 바다에 돌려줘. 기도하며 그녀의 이름을 불러. 나는 준비를 시작했다. 다음날 밤 나는 해변에서 작은 불을 피웠다. 지은의 일기와 목걸이를 손에 들고 바다를 향해 섰다. 비는 멈췄지만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나는 불꽃 위로 일기를 던졌다. 종이가 타오르며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다. 지은 씨, 이제 자유로워지세요. 나는 속삭였다. 목걸이를 바다에 던졌다. 파도가 목걸이를 삼켰다. 순간 바람이 멈췄다. 바다의 속삭임이 조용해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존재가 느껴졌다. 고통이 아닌 평화로움. 지은은 떠났다. 의식이 끝난 후 속초의 바다는 고요해졌다. 파도의 속삭임은 더 이상 비명이 아니었다. 부드러운 자유로운 노래처럼 들렸다. 나는 해변에 앉아 불꽃이 사그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지은의 영혼이 떠난 순간 내 가슴 속 무거운 짐이 사라졌다. 그녀는 자유로웠다. 그리고 나도 함께 해방되었다. 그 모텔의 문은 영원히 닫혔지만 그 안의 비밀은 나에게 삶의 교훈을 남겼다. 죽음은 끝이 아니며 영혼은 때때로 도움을 구한다. 우리는 그 부름에 귀 기울여야 한다. 서울로 돌아온 후 내 삶은 변했다. 직장에서의 일상은 여전했지만 나는 더 이상 피로에 짓눌리지 않았다. 동료들이 물었다. 요즘 왜 그렇게 밝아 보이냐?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좋은 일이 있었어. 하지만 그 속에는 지은의 이야기가 있었다. 그녀의 고통, 배신, 그리고 자유. 나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속초의 모텔을 배경으로 한 공포 이야기. 하지만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희망과 성찰이 담겨 있었다. 친구에게 이야기했다.
그 모텔에서 이상한 일을 겪었어. 친구는 웃으며 말했다. 귀신 이야기? 재미있네. 하지만 나는 진지했다. 그건 진짜야. 그리고 그건 나를 변화시켰어. 때때로 밤에 지은의 꿈이 찾아왔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려운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고마워.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나는 그 꿈에서 깨어나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다. 바다는 멀었지만 그 속삭임은 내 마음속에 남아있었다. 공포는 나에게 두려움을 가르쳤지만 동시에 용기를 주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을 수 있다. 영혼의 부름에 응답함으로써 우리는 스스로를 구할 수 있다. 속초로 다시 간 적은 없다. 하지만 가끔 뉴스를 통해 그곳 소식을 들었다. 모텔은 재개발되어 새로운 호텔이 들어섰다. 소문은 사라졌고 사람들은 그곳을 평화로운 휴식처로 여겼다. 나는 그 변화가 지은 덕분이라고 믿었다. 그녀의 영혼이 풀려나면서 그 저주가 풀린 것이다. 현우에게 연락했다. 그때 미안해? 그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 믿어. 너 덕분에 나도 변했어. 우리는 그 경험을 공유하며 더 가까워졌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일부다. 당신도 어둠 속에서 속삭임을 들을 수 있다. 그 소리가 두려운 것일 수 있지만 귀 기울여라. 그것은 도움의 부름일 수 있다. 공포를 직면함으로써 우리는 더 강해진다. 지은의 영혼처럼 우리는 자유를 찾아야 한다. 그 여정에서 영감을 얻어라. 삶은 어둠과 빛의 조화다.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라. 속초의 바다는 이제 나에게 평화를 전한다. 당신에게도 그럴 수 있다.